재수없어 설날에 이런 거지가 찾아오다니. 나가요, 나가! 박소영이 손에 든 굵은 소금을 노파의 얼굴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노파의 눈썹 위에, 입술 위에, 주름진 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회장이시던 분이 왜 이 꼴이세요? 아니, 이제 회장도 아니시잖아요. 노파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국내 굴지의 성원그룹 강말순 회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수천억 자산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설날에 거지꼴로 며느리 앞에 서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보름 전 서울 강남구 성원그룹 본사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회장실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강말순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올해 72. 은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은 이 여자는 40년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섬유공장 하나를 수천억대 그룹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얼음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말순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임원이 실수하면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질책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하나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여자. 그래서 아들 둘에게조차 경영 일선의 권한을 단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치의 한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말순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과로를 계속하시면 1년 안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강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덮고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한 박사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은퇴를 권고드립니다. 후계자를 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한 박사가 나간 뒤 강말순은 한참 동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갓 32살의 젊은 과부가 두 아들을 업고 공장 바닥을 기었습니다. 원단 짜는 기계 소리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묻히던 시절,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단가를 깎아달라 사정하던 시절, 그 모든 치욕과 고통을 삼키고 또 삼켜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누구에게? 강말순은 두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태연. 명문대를 나왔고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강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뒤로 빠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책임을 떠안기보다 핑계를 먼저 찾는 아들이라는 것을. 둘째 태준. 성격이 불같고 추진력은 있지만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 있는지 강말순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정비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앉아. 정비서는 회장이 앉으라고 하면 큰일이 터질 때라는 것을 2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걸터 앉자 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 전에 일을 하나 꾸밀 거야. 무슨 일이십니까? 성원그룹이 부도났다는 소문을 퍼뜨려. 정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강말순 옆에서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도라뇨. 들어.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해. 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내가 심장이 안 좋아. 한 박사가 은퇴하라더군. 그래서 생각했어. 이 회사를 누구한테 줄지. 태연 전무님이나 태준 상무님께.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는 거야. 강말순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업 전략을 짤 때의 눈빛, 냉철하고 날카로운 그것이었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 회사가 망했다고 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 그 상황에서 내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어. 정비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강말순의 판단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호팀에서 믿을 만한 인원 3명 뽑아. 사채업자 역할을 시킬 거야. 연기 좀 되는 놈으로. 알겠습니다. 경영진 이사 5명 중에 박 이사, 최 이사, 한 이사, 이 3명만 알려. 나머지 2명, 조 이사하고 윤 이사는 빼. 그 둘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정비서는 메모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혹시 조 이사와 윤 이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배가 기울면 쥐가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지. 강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장수의 결기였습니다. 일주일 뒤 성원그룹 본사 대회의실. 아침 9시 정각.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강태연 전무, 강태준 상무, 그리고 5명의 이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릴 게 있소.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말순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성원건설 쪽에 투자했던 해외 프로젝트가 전부 날아갔소. 900억이 허공에 증발했어.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태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닥치고 들어. 강말순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다 담보로 잡혔던 본사 빌딩 대출 만기가 다음 달이야.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더 이상 막을 구멍이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까만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영락없는 사채업자 행색이었습니다. 강말순 씨, 돈 갚으러 왔소? 이자만 150억이야, 150억. 리더 격인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물컵이 깨지며 물이 쏟아졌고 한 남자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강태연이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경비 불러. 강태준은 놀라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사채업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연극의 감독처럼. 강 회장, 일주일 안에 50억 안 갚으면 이 건물 통째로 가압류 들어갑니다. 사채업자들이 회의실을 박살내고 나간 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와 흩어진 서류 사이로 임원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강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 회사가 망한 겁니까? 강말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뒤에서 임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막 끝이야. 회장님, 태연 전무님과 태준 상무님, 둘 다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놀라는 건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강말순이 걸음을 멈추고 정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설 당일 내가 직접 아들들을 찾아갈 거야. 허름한 옷 준비해도 거지처럼 보여야 해. 회장님이 직접요? 사람의 본성은 명절 밥상 앞에서 나오는 법이야. 배고프고 추울 때, 돈 없고 힘없을 때, 그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야. 정비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가진 여자가 거지 행색을 하고 아들 집 앞에 서야 한다니. 이것이 이 나라 최고의 여성 경영인이 선택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이었습니다. 강말순은 펜트하우스에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실크 블라우스, 캐시미어 코트, 명품 구두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에서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입던 작업복이었습니다. 점퍼를 걸치자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밟혀 허리가 굽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강말순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사업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떨지 않았던 여자가 아들 앞에 서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돈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배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설날 저녁 강말순은 택시에서 내려 첫째 아들 태연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낡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의 따뜻한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강말순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카드도 비서의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아들의 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이어 이 여자가 마주하게 될 것은 40년 사업 인생에서 겪은 그 어떤 배신보다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설날 저녁 서울 서초구 레미안 아파트 32층. 초인종이 울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첫째 아들 강태연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에서는 명절 음식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떡국 끓이는 냄새, 갈비찜 냄새, 따뜻한 집안의 온기가 문틈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강태연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 꼴이에요? 강말순은 일부러 등을 구부리고 힘없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태연아, 설인데 얼굴 좀 보려고 왔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강태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현관문에 기대선 채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면서요. 사채업자가 본사를 박살냈다면서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태연아, 일단 들어가서.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강태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불행이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 나는 평생 그 회사에서 전무 타이틀만 달고 앉아 있었어요. 결제 한 장 마음대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전부 독단적으로 처리했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태연아, 잘됐다, 이참에. 그 한마디가 강말순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혼자 다 해먹더니 결국 이 꼴이 난 거잖아요. 한 푼도 안 물려주고 이름만 전무 달아주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강말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눈에 힘을 빼고 입술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태연아, 사채업자가 쫓아오고 있어. 도피 자금이 필요하다. 조금만 도와다오. 도피 자금이요? 강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빚을 왜 내가 갚아요? 연대 책임 물기 싫으니까 제발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강말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연아, 배가 고프다. 설인데 떡국 한 그릇만 다오. 따뜻한 거 한 그릇이면 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첫째 며느리 박소영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이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 시절의 박소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늘 공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짓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비싼 홍삼 세트를 들고 찾아와 안부를 여쭙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관에 선 박소영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르는 호칭은 같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우 유학 보내야 하는 거 아시죠?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노인네 하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강말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다는 감정 하나만 가득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어머니. 박소영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들고 나온 것은 떡국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불도 안 때운 찬물에 말아놓은 소면이었습니다. 박소영이 면 그릇을 현관 바닥에 놓았습니다. 마치 개밥 그릇을 내려놓듯이 이거나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부엌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박소영이 소금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강말순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없어. 설날에 이런 꼴로 찾아오면 어떡해요. 하얀 소금 알갱이가 강말순의 머리카락 사이로, 눈 위로, 점퍼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재수 없는 거 옮기는 거 아니에요? 나가요, 어머니. 제발 나가요. 강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금이 눈꺼풀 위에서 녹았습니다. 짠 것이 눈물인지 소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를 닦으며 아들을 키운 손으로 이 며느리의 결혼식 화관을 씌워줬었습니다. 손목이 가늘다며 금팔찌를 직접 채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자신의 얼굴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13살짜리 손자 강민우가 나왔습니다. 강말수는 속으로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 졸랐던 손자. 용돈을 줄 때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며 고맙습니다 하던 아이. 할머니.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말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라도 잡으면 이 치욕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나 유학도 못 가잖아.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친구들은 다 미국 가는데 나만 못 가. 다 할머니 때문이야. 1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강말수는 알았습니다. 저 말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저 뒤에 서 있는 부모의 말이라는 것을. 강태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말수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날 저녁 온 세상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있을 시간에 수천억 자산의 여자 회장이 아들 집 문 앞에서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났습니다. 떡국 한 그릇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강말수는 소금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 모욕을 몸에 지닌 채 택시를 잡아타고 둘째 아들 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날 저녁 8시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 첫째 집에 비하면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강태준은 상무라는 직함은 있었지만 형만큼 돈을 쓰지 못했고 며느리 수진의 친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강말순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이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첫째 집과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악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전화가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 추운데 이 옷이 뭐예요? 얼굴에 이게 뭐가 묻은 거예요? 수진이 후다닥 현관으로 나와 시어머니의 점퍼를 털어주었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그게 소금인 줄도 모른 채 연신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손이 이렇게 차가워요. 수진이 강말순의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강말순의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거실에는 소박한 명절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국, 잡채, 동그랑땡,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떡국 끓여놨어요. 뜨끈하게 한 그릇 드세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떡국을 담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계란 지단과 파를 올리고 숟가락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강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숟갈을 입에 넣자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첫째 집에서 소금을 맞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찬면 한 그릇 바닥에 놓인 것을 봤던 이 여자가 지금 이 한 그릇의 떡국 앞에서 울 뻔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직 연기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은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회사가 망했어. 사채업자가 쫓아오고 있고 돈이 한 푼도 없다.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실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 강말순의 두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둘째 아들 강태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에는 술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태준의 눈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어머니, 그리고 손을 잡고 앉아있는 아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생이 개판났는데 노인네 하나 붙들고 앉아서. 태준이 거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오셨어. 어머니? 그래, 어머니 잘 오셨어요. 회사 말아먹으셨으니까 축하드려야 하나? 태준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습니다. 여보, 제발. 닥쳐. 태준이 밥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로 상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떡국 뚝배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잡채가 바닥에 흩어지고 나물 접시가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말순의 옷에 뜨거운 떡국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점퍼에
바지에 손등에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떡국으로 온몸을 샤워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말수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태준아, 사채업자가 쫓아오고 있어. 도피 자금이 필요해. 당분간 해외에 가 있어야 해. 좀 도와다오. 도와달라고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요.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도움을 바라는 겁니까? 오늘부터 내 어머니는 없어요. 태준이 거실에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꽃병을 잡아 벽에 던졌습니다. 물이 튀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수진이 달려들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파편이 수진의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손바닥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아! 수진이 손을 움켜쥐었지만 태준을 말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 대신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넌 항상 착한 척이야.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태준이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니네 집도 얼마 전에 쫄딱 망했잖아. 네 아버지가 나한테 손 벌리더니 이제 아주 쌍으로 집안이 망했네. 다 너 때문 아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끌어신더니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과 엎어진 음식, 흩어진 유리 파편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베인 손에서 흐르는 피를 닦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잊을 뻔했습니다. 수진아, 강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친정이 망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류업을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싼값에 들여오려다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투자금 전액을 날리셨고 지금 재기불능 상태예요. 강말수는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니.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큰 짐을 지울 뻔했구나. 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강말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계세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종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겉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상자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강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게 뭐냐? 조금이지만 어머니 피신하시는데 보태세요. 그리고 어머니 서둘러 가세요. 그이가 돌아오기 전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수진은 자기 손보다 시어머니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운 듯 묵직한 듯 이상한 무게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빨리 가세요. 제발이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말수는 상자를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문틈 사이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베인 손에서 피가 흘러 손목까지 내려왔지만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말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문 앞에서 소금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떡국으로 샤워를 시켜줬습니다. 설 명절에 친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 딸인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친정이 망해서 갈 곳이 없는 처지에 시어머니의 도피 자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여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말순의 펜트하우스, 서울 한남동 47층, 설날 밤 10시, 강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 넓은 거실을 밝혔습니다. 20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명절인데 이 넓은 집에 사람이라곤 강말순 한 명뿐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는 아직 소금 자국과 떡국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째 집의 모욕과 둘째 집의 치욕이 옷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셈이었습니다. 강말수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기 아래 서자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금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떡국 국물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응어리는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울던 날의 주름, 거래처에 고개를 숙이던 날의 주름, 아들 졸업식에 몰래 눈물 닦던 날의 주름. 그런데 오늘 이 주름에 새로운 흔적이 하나 더 새겨졌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의 주름이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진이 건넨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낡은 상자. 강말수는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금빛, 은빛, 진주빛. 상자 안에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해마다 하나씩 선물한 것들이었습니다. 강말순은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축하한다는 말 대신 서류 봉투처럼 건조하게 선물 하나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진주 브로치, 금 귀걸이, 옥 팔찌, 자수정 목걸이. 해마다 하나씩 12해 동안 12개를. 그런데 수지는 그것들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망하고 남편이 술주정을 하고 생활이 궁핍해져도 이 액세서리들을 장롱 깊숙이 숨겨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말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해에 줬던 진주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12년 전 물건인데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액세서리 아래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골드바 여러 개. 한 개에 $1 10개 남짓.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진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친정이 망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어금니 꽉 물고 한 돈 두 돈 모아놓은 비상금. 그것을 시어머니의 도피 자금이라며 통째로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물건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옆면에 볼펜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강말수는 상자를 급하게 싸면서 일기장까지 같이 넣은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서둘러 보내느라 자신의 일기장이 들어간 줄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이 며느리가 12해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2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강태준과 결혼하고 석 달째 되던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진주 브로치를 주셨다. 아무 말씀 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셨다. 포장도 없이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툭 놓고 가셨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브로치를 만져보다가 뒤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수진에게 딱 3글자. 그 3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차가운 분이 아니라 표현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강말수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췄습니다. 브로치 뒤에 글씨를 새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보석상에 맡겨 작게 새기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수진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쿵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해의 일기를 넘겼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금 귀걸이를 주셨다. 올해도 아무 말씀 없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셨다. 태준 씨는 관심도 없다. 그래도 나는 안다. 어머니가 일부러 내 귀 크기에 맞는 걸 고르셨다는 걸. 작년에 내가 귀걸이가 무거우면 귀가 아프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올해 귀걸이는 깃털처럼 가볍다. 어머니는 다 듣고 계셨다. 세 번째 해. 자수정 목걸이. 올해는 어머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웠던 것 같다.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목걸이를 건네시면서 손끝이 내 손에 스쳤는데 그 짧은 순간이 나한테는 포옹보다 따뜻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손을 잡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어머니의 그 손끝이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감촉과 비슷했다. 강말수는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 얹혀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올 때 친정아버지만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자신에게서 어머니의 온기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4번째 해, 5번째 해, 6번째 해. 일기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마다 강말순이 건네는 액세서리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옥팔찌를 받던 날, 산호 반지를 받던 날, 비치 브로치를 받던 날. 수지는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로 사랑한다고 안 하신다. 대신 1년에 한 번 이 작은 보석 하나에 마음을 담으신다. 나는 그 마음을 알아본다. 세상 누구도 몰라도 나는 안다. 7번째 해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아니 엄마 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분 있다면 그건 어머니입니다. 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일기장 위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서둘러 손등으로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울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 장례식에서도 사업이 망할 뻔한 날에도 거래처에 사기를 당한 날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의 일기장 한 권이 그 40년의 댐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8번째 해, 9번째 해를 넘겼습니다. 수진의 글씨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하던 글씨가 해가 갈수록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해부터 일기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태준 씨가 집에 안 들어왔다. 일주일째다. 전화도 안 받는다. 11번째 해. 태준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회사 물려받으면 다 팔아버리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강말순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준 씨가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옷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난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되었다. 3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밖에서 바람을 피운 지 3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말순은 이 일기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차마 못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뻔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삼킨다. 혼자 참는다. 어머니가 해마다 주시는 액세서리를 만지면서 버틴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믿으면 괜찮다. 강말순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아래 수진이라는 여자가 깨진 유리를 치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엎어진 밥상을 닦고 피나는 손을 싸매고 혼자서 설날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말순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심장병보다 아픈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이었어야 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강말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한다. 떠나면 어머니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어머니의 안부라도 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태준 씨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있다. 강말순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얇은 노트 한 권이 12회의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12회 동안 혼자 참고, 혼자 울고, 혼자 버틴 한 여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력서 100장, 면접 100번을 해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진짜 인성이 이 일기장 안에 있었습니다. 강말순은 테이블 위에 일기장을 내려놓고 옆에 액세서리들을 하나하나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진주 브로치, 금 귀걸이, 자수정 목걸이, 옥 팔찌, 산호 반지, 비치 브로치, 12개의 액세서리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닳지 않았습니다. 12회를 버텼구나. 이 아이가. 강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설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강말순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줄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지켜줄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 네, 회장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본사에서 보자. 계획을 바꿔야겠어. 계획을 바꾸신다면 후계자를 정했어. 정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연 전무님입니까? 태준 상무님입니까? 둘 다 아니야. 강말순이 통유리 너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사돈어른 이수진 아버지 되시는 분.
물류업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셨다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해결이야. 경호팀 투입해서 사기꾼 추적하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민형사 동시에 걸어 사돈어른 사업 정상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한지 내일까지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강말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강말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사업을 하면서 수만 건의 계약서를 봤습니다. 수천 장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얇은 일기장 한 권만큼 마음을 흔든 문서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한 인성이 그 무엇보다 큰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틀 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별실. 첫째 아들 강태현이 술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경영진 5명 중 조 이사와 윤 이사였습니다. 조 이사는 50대 중반, 번들거리는 이마에 기름진 미소를 달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윤 이사는 40대 후반, 날카로운 인상의 계산기처럼 빠른 두뇌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강말순 회장 밑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회사를 굴리는데 실세는 항상 회장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 전무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강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라니, 조 이사.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무슨 기회요? 바로 그겁니다. 윤 이사가 삭해 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해외 투자를 밀어붙이다가 이 사태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영 판단 실패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회장 개인의 과실입니다. 법적으로라니 경영권 박탈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전무님. 강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 이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은 이미 끝난 분입니다.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두면 회사는 정말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전무님이 경영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경영권을 내가? 그렇습니다. 아들로서 긴급 경영권 승계를 선언하시고 회장님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조 이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이 준비한 서류가 있습니다. 회장의 경영 과실에 의한 긴급 경영권 이전. 이사회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강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회 과반수면 5명 중 3명인데 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조 이사 그리고 전무님이 서명하시면 3명입니다. 나머지 박 이사, 최 이사, 한 이사는 회장님 편이니까 내보내야죠. 내보내다니. 구조조정입니다. 회사가 위기 상황이니까 인원 감축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 3명을 이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전무님 중심의 새 경영진을 구성하는 겁니다. 강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 평생 전무자리에만 앉아있던 분노,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인 기회. 그런데 부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돈이 없는데. 조 이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조 이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대기업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거기다 회사 구조조정 명목으로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별도 법인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건 불법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합법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다 정리해놨어요. 윤 이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3개 세웁니다. 성원그룹의 부실 자산을 이 법인들의 헐값에 넘기고 이후에 자산 가치가 회복되면 되파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무님과 저희가 나누는 거죠. 강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준비한 겁니다. 조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름진 미소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새 경영진에서 저와 윤 이사에게 부사장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분 10%씩. 강태현은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합시다. 그렇게 밀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흘 뒤 성원그룹 본사 이사회실. 강태현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5명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 이사와 윤 이사는 태연한 표정이었고 박 이사, 최 이사, 한 이사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 강말순 회장의 경영 과실에 의한 긴급 경영권 이전,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이사진 재편입니다. 박 이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의 노련한 경영인이었습니다. 전무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동의 없이 경영권 이전이라니, 이건 사실상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구출이요. 회장님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최 이사가 나섰습니다. 전무님,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조 이사와 윤 이사가 뭐라고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후회할 일입니다. 한 이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은 40년을 이 회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뒤엎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강태현의 귀에는 그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했던 어머니, 한 번도 경영 권한을 주지 않았던 어머니,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차례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긴급 경영권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 조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3명. 과반수였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강태현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박 이사, 최 이사, 한 이사 3분의 이사직을 해임합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강태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기나 하느냐? 회장님이 이걸 아시면. 회장님은 이제 회장이 아닙니다. 부도난 회사의 전 대표일 뿐이요. 조 이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박 이사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3명의 이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 이사와 윤 이사가 강태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결단하셨습니다, 대표님. 강태현은 처음으로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독 위에 올라선 쥐의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쫓겨난 박 이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말순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말순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비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보고를 들으며 강말순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아니 태연이가 경영권을 가져갔다고?
네, 회장님. 조 이사와 윤 이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산을 빼돌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타먹으려는 계획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말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예상대로야. 정 비서가 놀랐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조 이사와 윤 이사, 그 두 놈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배가 기울면 쥐가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라고. 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쥐가 뛰어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배의 방향타까지 잡겠다고? 이건 배신이 아니라 반란이야. 강말순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72살의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쟁터의 장수가 갑옷을 입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비서, 경호팀 다시 불러. 사채업자 연기했던 그 3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 연결해. 조 이사와 윤 이사의 페이퍼 컴퍼니 서류, 태연이가 서명한 경영권 이전 서류, 전부 확보해. 네. 내일 오전 9시. 내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성원그룹 본사. 강태연이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던 그 의자에 처음으로 앉은 것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이 마치 자기 것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 이사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후에 자산 이전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좋소. 그리고 정부 긴급 자금 신청서도 오늘 중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까만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고 진주 귀걸이를 달고 명품 구두를 신은 여자. 강말순이었습니다. 거짓골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의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 의자에서 당장 일어나. 강말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 40년 동안 이 회사를 지배해온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도? 어디가 부도야? 강말순이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원건설 해외 프로젝트 예정대로 진행 중이야. 900억은 한 푼도 안 날아갔어. 본사 빌딩 대출? 3년 전에 다 갚았다. 강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그때 사채업자는? 강말순이 뒤에 선 3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들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내 경호팀이야. 연기 잘했지? 조 이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윤 이사는 문 쪽을 힐끗 보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 이사, 윤 이사, 페이퍼 컴퍼니 3개 설립해서 회사 자산 빼돌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타먹으려고 했지? 조 이사가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입 닥쳐. 강말순의 한마디에 조 이사의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서류 전부 확보했어. 너희 둘이 사전에 공모한 증거, 불법 자금 운영 계획서, 전부 다. 강말순이 경호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2사람 끌어내. 경호원 2명이 조 이사와 윤 이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횡포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윤 이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좋아. 불러.
다만 내 변호사가 오기 전에 검찰이 먼저 올 거야. 강말순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사직 해임, 주식 전량 회수, 퇴직금 동결,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미수로 형사 고발 들어간다. 조 이사와 윤 이사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남은 것은 강말순과 강태현 단둘뿐이었습니다. 강태현은 창문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연아, 내 어머니, 넌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꼭두각시가 되는 게 더 편하더냐? 강태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설날에 내 어미한테 뭐라고 했지? 강태현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잘됐다고 했지. 연대 책임 물기 싫으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지. 내 와이프는 내 얼굴에 소금을 뿌렸고 내 아들은 할머니 때문에 유학을 못 간다고 했지. 강태현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거기다 어미가 만들어 놓은 회사를 빼앗아서 불법 자금까지 굴리려고 했어. 이게 내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야? 강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강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넌 오늘부로 전무직에서 해임이야. 회사 출입 금지. 법적인 건 변호사끼리 정리할 거다. 어머니, 한 번만. 나가. 강태현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말순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치의가 경고했던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정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말순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준이야.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 상무님을 부르시겠습니까? 불러. 그리고 수진이도 같이 오라고 해. 삼자 대면을 해야지. 강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성원그룹 본사 회장실. 강말순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태연을 해임하고 조 이사와 윤 이사를 끌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회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 이사, 최 이사, 한 이사가 복귀했고 경영진은 원래대로 재편되었습니다. 정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태준 상무님이 오셨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자 둘째 아들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밥상을 뒤엎고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는 없다고 소리치던 그 남자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이 해임당하고 회사가 정상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강말순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밤잠을 못 잤어?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형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등에 칼을 꽂다니 저는 형하고 다릅니다. 태준이 쇼핑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캐시미어 스카프 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홍삼 세트.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강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30여 년 전에 젖을 물려 키웠습니다. 이가 날 때 밤새 울어대던 아이, 유치원 첫날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경영권을 따먹으려고 갖은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 어머니, 설날에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태준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인생이 개판났는데 노인네 하나 때문에 소리 지르더니 밥상을 뒤엎고 오늘부터 내 어머니는 없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정말로 술이. 술 탓하지 마라. 술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라. 여기 왜 왔냐?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추스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형이 해임됐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 옆에서 회사를 도울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말순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경영권은 너 같은 놈한테 줄 수 없다. 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손하던 표정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도 안 주고 저한테도 안 주면 이 회사를 누구한테 주시려는 겁니까?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30년을 이 집안에서 살았는데 아들 대접도 못 받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양을 떨던 얼굴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서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욕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강말순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접? 아들 노릇을 해야 아들 대접을 받지. 강말순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너 결혼하고 나서 밖에서 여자 만난 지 몇 년이나 됐냐? 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년이야. 3년 동안 밖에서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더군. 누가 그런 헛소리를. 수진이가 3년 동안 혼자 참았더라. 매일 밤 새벽에 들어오는 내 옷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년이 어머니한테 고자질을. 그년이라니. 강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내 아내야. 설날에 내가 밥상을 엎었을 때 유리 파편에 손이 찢어지면서도 너를 말렸던 여자야. 그 여자를 그년이라고 불러? 태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뻔뻔하게 변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듯이. 그래요, 바람 피웠어요. 그게 어때서요? 강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애도 못 낳는 와이프보다 밖에서 첩이라도 끼고 애를 낳는 게 우리 가문 사업을 잇는 방법 아닙니까? 그 말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말순은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사업 인생에서 온갖 배신과 모욕을 겪었지만 이 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며느리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가문을 잇는 방법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강말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강말순이 옆에 있던 핸드백을 집어들어 아들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핸드백이 태준의 이마를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안에 있던 화장품 케이스와 열쇠가 쏟아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내 옆에서 3년을 참고 12회를 견디고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첩을 끼겠다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주치의가 경고했던 바로 그
그 증상이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평생 독단적으로 회사 잡고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면서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들어요? 그래요. 형한테도 안 주고 나한테도 안 주고 그 돈 다 무덤까지 가져갈 겁니까? 태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말순의 왼쪽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뭐요? 약. 강말순이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며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 비상약. 책상 위에 작은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 시 혀 밑에 넣는 응급약이었습니다. 강말순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멈춰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말순은 아들이 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막장이어도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약을 안 줄 자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약통을 들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아, 뭐 하는 거? 태준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50층 높이의 바람이 회장실로 밀려들었습니다. 서류가 날렸습니다.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약통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약통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말순의 눈이 그 약통을 따라갔습니다. 멀어지고 멀어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큰형은 감방 갈 거고요. 강말순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서 돌아가시면 회사는 제 거네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그 얼굴은 강말순이 30년 전에 안아 키운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강말순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려면 저 전화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기어보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까지 한 뼘이 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책상 모서리에 닿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는 닿지 않았습니다. 강말순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까 태준에게 던졌던 핸드백이 바닥 저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 비상약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항상 두 곳에 나눠두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어갔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한 뼘씩 한 뼘씩 카펫 위로 손톱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핸드백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핸드백 끈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한 뼘 차이로 닿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팔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삼자 대면을 위해 불려온 며느리가 바로 이 시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강말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수지는 흩어진 핸드백 내용물 사이에서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후다닥 집어 뚜껑을 열고 알약 하나를 꺼내 강말순의 혀 밑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약 넣었어요. 버텨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손으로 전화기를 잡아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강남구 성원그룹 본사 50층입니다. 심장 발작 환자예요. 빨리 와주세요. 강말순의 의식이 아스라하게 돌아왔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자신의 볼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 뜨세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수진의 손이 강말순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설날 밤에도 이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유리에 베어 피가 나던 그 손이 지금 또 자신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말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 와요. 고맙다. 강말순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이틀 뒤 강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도 펴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틀간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말순이 수진의 손을 살짝 쥐자 수진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을 닦고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천천히요. 강말순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간 한숨도 못 잔 얼굴, 병원 복도를 오가며 다른 구두,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태준이하고 이혼해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너는 그놈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혼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머니, 태준 씨하고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미련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수진이 강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친정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강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태준 씨 때문이었지만 이 집에 남아있는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해마다 주신 그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수진이 강말순의 손등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천장의 하얀 불빛이 눈물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알겠다. 강말순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의 머리도 쓰다듬어 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내 식대로 처리하마. 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성원그룹 본사 회장실. 강말순은 퇴원 사흘 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주치의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만류했지만 강말순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 세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직접 법무팀의 지시에서 만든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비서가 옆에 서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강태준 상무에 대한 호적 제적 서류입니다. 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강태준과 이수진의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태준 상무의 간통 증거와 결혼 생활 중 폭언, 폭행 기록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3년치 증거가 다 모였냐? 네. 사설 탐정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관계, 금전거래 내역, 호텔 출입 기록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재판에 가면 태준 상무 측에 승사는 없습니다. 좋아. 세 번째는 정비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서류가 가장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수진을 강말순 회장의 양자로 입적하는 서류입니다. 강말순이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없던 아이한테 내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으면서 서류 한 장 못 쓰겠냐? 강말순이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태준, 호적 제적.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적막한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수만 건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이 한 장만큼 무거운 서명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지우는 서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개시. 세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수진 양자 입적. 이 서명은 가벼웠습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서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비서. 네, 회장님. 태준이한테 통보해. 오늘부로 성원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이야. 상무직 회수, 법인카드 정지, 사택 퇴거. 그리고 내 호적에서 파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일절 없어. 한 푼도 안 줘.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해. 정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강말순 옆에서 일했지만 오늘의 회장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한 결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태준은 사무실에서 통보를 받자마자 회장실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강말순 회장 아들이야. 경호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쳤어. 어머니 나야 태준이. 문 열어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복도에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40층에서 50층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회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1시간 동안 문 앞에서 버텼습니다. 결국 경비팀에 의해 건물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서는 태준의 뒷모습은 며칠 전 설날에 어머니를 쫓아낸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 발악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법무팀이 제출한 3년치 증거 앞에서 모든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상대 여성과의 금전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재판부는 이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수진은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2회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12회 동안 다 흘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말순은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사돈 어른 거는 어떻게 됐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호팀을 투입해서 중국 쪽 사기꾼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현지 공항과 협조해서 주범 2명을 검거했고 사돈 어른이 투자하신 금액의 70%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0%면 사업 재기가 가능하겠군. 네. 그리고 법무팀에서 사돈 어른의 물류사업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복원, 신용회복, 자금 순환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직접 연락해라. 성원그룹 물류 파트너로 공식 계약을 제안한다고. 물류 단가는 시세보다 약간 높게 잡아줘. 재기할 때까지 숨통이 트여야 하니까. 정비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사돈 어른이 아시면 정말 감사해 하실 겁니다. 감사는 무슨. 내 딸의 아버지를 돕는 건 당연한 거야. 정비서는 내 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말순이 누군가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을 20년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성원그룹 본사 대회의실, 강말순이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진, 팀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맨 앞줄에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자신이 앉아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를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간부들의 시선이 강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 강말순은 성원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일선에서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강말순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원그룹의 차기 대표이사로 이수진을 선임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이수진은 오늘부로 나의 양녀이자 성원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강말순이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회사를 맡기냐고. 이유를 말해주겠습니다. 강말순이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노트 한 권에 12회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12회 동안 한 번도 사람이 변하지 않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력서 100장, 면접 100번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입니다. 강말순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장일 때도 시어머니가 거짓골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것이 경영자의 자질입니다. 숫자를 읽는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명절은 이미 지났지만 강말순은 수진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후 수진이 옮긴 마포구의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좁은 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좁으면 어때? 따뜻하면 되지. 강말순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떡국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줄 알고 떡국 끓여놨어요. 내가 끓인 떡국이 제일 맛있더라.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습니다. 팔꿈치가 부딪힐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거리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200평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떡국을 한 그릇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계란 지단과 파를 올리고 숟가락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설날에 끓여줬던 그 떡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강말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설날에 먹지 못했던 그 떡국을 지금에서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다. 강말순이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에 12회의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도 자기 그릇을 떠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국물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나는 40년 동안 사업만 하면서 살았다. 돈 버는 법, 사람 부리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그것만 알았어. 강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알았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매길 수 없다는 걸.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떡국 그릇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 둘은 돈이 없으니까 어미를 버렸어. 그런데 너는 돈이 없는데도 내 전 재산을 상자에 담아서 내밀었지. 그게 사람이야. 그게 가족이야. 강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내 어머니 할게. 진짜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12해 동안 해마다 주신 그 액세서리 하나도 안 버렸어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강말순이 코끝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것. 액세서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어머니한테는 액세서리였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엄마의 포옹이었어요. 강말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엄마의 포옹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떡국이 식어갔지만 두 사람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피가 섞여야 가족이 아닙니다. 호적에 올라야 가족이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한결같이 곁에 서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강말순은 40년 동안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억보다 값진 것을 12해 동안 곁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낡은 상자 하나가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